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제 최종 마무리 이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과정 또 기본 이론과정, 이론과정을 공부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편 공부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중개실무편 이렇게 마무리를 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출제 비중은 좀 낮아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아직 좀 그 집중도가 높을 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개실무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편을 마무리하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한 5문제 정도, 우리 과목의 15% 정도 출제 비중을 보입니다만 최근의 출제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6, 7문제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테마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한 2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제도가 명명되어 있지만 부동산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한 권리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래 신고라고 하지만 모든 거래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제가 최종 마무리 특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지문들을 제가 다 낭독하면서 언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출제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 아니면 지문으로 출제되었을 때 혼선을 가져서 틀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발췌하면서 그 내용을 완급 조절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첫 번째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관계 법률에 따르는 부동산의 공급 계약인데 그 근거 규정이 되는 관계 법률들이 택지개발촉진법 등등에 규정된 법률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근거한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세 번째,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분양권의 매매 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일컬어 입주권이라고 말하죠. 그 입주권의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했었던 것을 개정을 해서 30일 이내로 지금 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틀린 지문을 만들 때는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 전 구법 지문을 가져다가 틀린 지문으로 활용하는 게 아주 상습적인 출제 방법이거든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제 신고 사항들 정리를 해 볼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입법상의 표현에 실제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금액은요,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 예정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니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신고하되 진짜 거래 금액,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조건과 기한이 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으로서 사무소에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인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과 법인의 등기 현황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개인이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라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이것을 다 신고해야 되고,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이른바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합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거나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지만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죠. 그래서 이것은 매수인이 작성을 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때는 거래 신고가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것이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진 계약이냐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완성으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접 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것인데 두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래서 앞으로 국가 등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그때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예외가 있고요. 두 번째 예외는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물리적으로 공동 신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때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단 이렇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 시와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그 매매나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단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협력적 중개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있겠죠. 그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법정 서식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정해두고 있고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안에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들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 서식 속에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속에서 출제위원이 언제든 시험 문제 지문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들 짚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에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제외는요. 토지건물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신고하고 부동산의 공급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정리할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와 그 합계액과 지급시기와 산출 내역을 기재하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중개보수와 실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하면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와 실비 금액을 기재할 때와 토지건물 매매계약을 거래신고할 때는 부가세 제외, 부동산의 공급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은 부가세 포함, 이렇게 부가세 포함 제외 문제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요.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거래 지분 비율을 어디에 표시한다고요? 주소란에 기재한다.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인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외국인이 매수인일 경우라면 매수 용도란에 해당 부분 체크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일 경우에 그 국적과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매수 용도란에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앞서 봤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매매나 공급계약이라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그 매수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의지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할 때 국적과 매수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이게 최근에 2번이나 반복되어서 출제되었어요. 건물의 면적을 기재할 때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요.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하랍니다. 요 연면적과 전용 면적을 뒤바꾸어서 최근에만도 2번이나 틀린 지문이 출제가 된 적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최초의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에 공급가격,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및 추가 지불액, 공급가액을 초과합니다라는 금액이요. 각각 적는데 이 비용에 부가세가 있을 때 앞서 보신 얘기죠. 부동산 공급계약과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총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을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을 적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예전에 한번 기출된 지문인데 종전부동산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종전부동산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종전부동산 란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하면 다른 용지에 작성을 하고 간인 처리를 한다. 간인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용지에 작성했다면 법정 서식과 그 다른 용지의 도장이 반 정도 중복하여 찍히도록 날인하는 거 있죠. 그것을 간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공동신고하라는 것은 직접 거래 시에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신고서에 해야 된다는 의미지, 제출을 공동으로 제출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출은 당사자 중 일방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하러 가는 자는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명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에게 단독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독 신고가 가능한 예외가 직접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였었잖아요. 그때는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래서 단독 신고하는 경우라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직접 거래 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관청에 방문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자문서로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언제나 방문 신고 시에서만 대리 신고가 가능하지 전자문서는 방문 신고가 안 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관청에 출석해서 신고할 때는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 이것도 민법의 관점에서는 임의 대리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때는 위임을 한 자가 자필 서명을 한 위임장이요.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위임장에다가 위임을 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위임을 한 자가 법인일 수 있잖아요. 법인은 자필 서명 등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임을 한 자가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의 인감이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어야 되겠고, 신분증명서 대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신고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죠. 그러나 중개 완성 시에도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고용인인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가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도 가능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는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이용이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고용 신고 여부 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나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를 이 법이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거래 금액이나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건물 매매계약, 부동산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은 이신고해야 됩니다.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토지건물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인데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 다시 말해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앞서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등을 봤었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그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있어야 되고 비규제 지역일 경우라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해당 정보는 매수인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2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자금 조달 계획 등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구분하여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신고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하게 되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이 의제가 된다. 별도로 검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검인을 의제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했을 경우와 또 하나 뭐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에도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이 의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때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신고관청이 실질적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거법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축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전국 각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접수받는 신고관청은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 검증을 합니다. 적정성 검증은 누가 하는 거죠? 신고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성을 검증한 신고관청은 적정성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서
세무관서장으로 하여금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부특법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는 거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 신청할 때 계약서는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었죠. 그러면 거민을 날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부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보내는 거 있었습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보내는 걸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본 적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휴폐업 등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자로서의 휴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관할 세무관서회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거 있었습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관서회장이 아니라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하는 게 있었었죠.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있었죠. 또 있었는데요. 거민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그런데 거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게 또 부특법에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거나 통보하거나 송부하는 게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 통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 뒤바뀌어서 틀린 질문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이 이렇게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면 신고 절차는 종결되게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고 제도를 입법해서 문제의 단초가 생기는 거죠. 만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라고 했다면 계약이 이행이 종결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 등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해제 등의 신고도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그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예외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 등이 되었을 때 중개 완성한 물건이 해제 등이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해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무로 규정한 게 아니라. 그러나 거래 당사자는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해제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한마디로 계약이 깨졌다면 해제 등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되진 않았는데 신고 내용 중에서 잘못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고사항 중에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른바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정정 신청할 때는 정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발급받은 신고 필증
발급받은 신고 확인서에다가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정 신청을 하는 사항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당사자가 단독으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중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묶어서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잘못 신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을 정정 신청이라고 한다면 신고할 때는 아무것도 잘못 신고한 것이 없었지만 신고한 내용이 신고한 후에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데 앞서 정정 신청은 이미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할 사항을 정정한다고 했죠. 근데 변경 신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서식이 별도로 있어서 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되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 일부로 제한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 신청 가능한 사항 중에서 특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도 신고할 수 있고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도 신고할 수 있는데 사람이든 물건이든 변경 신고가 가능한 것은요.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부동산 등도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부가 제외되는 것을 변경 신고할 수 있지 추가가 되거나 교체가 되는 것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 신고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을 신고해야 되고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신청,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청을 하면 신고관청은 정정된 혹은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또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신고의 대상일 뿐이죠. 그러나 일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도 별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거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는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대로 여기에도 준용을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가 단독 신고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주택임대차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이 정해진다고 합니다만 신고 대상 지역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인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에 그 외 일반 지역의 군 지역들이 있죠. 지방의 군 지역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 주택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들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주택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택 전입신고하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맞춰야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그 전입신고를 필요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고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했을 때에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의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단, 주택임대차 신고를 필요하게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물권화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보셨고요.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내용은 단출하지만 매년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득점하실 수 있는 단원이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단체일 경우라면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이거나 아니면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혹은 임원,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 단체일 경우에 국제기구까지 포함해서 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다 계약 외의 원인인데,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 분석을 한다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거나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통계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변경 등이 있음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정리하면 원인이 계약이면 체결일로부터 60일, 계약 외 원인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6개월, 그 다음에 국적 변경이라면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계약 원인일 때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될 두 가지 의무 위반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지 토지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일부 구역과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주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여 정한 일부 섬지역,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구역이나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외국인 특례 규정이 중첩되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죠. 근데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면 외국인이었어도 30일 이내에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요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60일 이내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역이나 지역이 이미 부거법이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다면,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면 그 외국인이지만 특례 규정에 따르는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